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양대 지수가 2400선, 800선 최근의 저점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려고는 하는데 지금 양대 지수는 시가보다는 약간은 밀려나면서 일단 음봉, 또 코스피는 양봉, 음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구원님 관심 가지시는 테마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늘 그렇듯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사이버 보안 섹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형 증권사에서 좀 기존에 없던 그 사이버 보안 섹터에 대한 좀 그 딥 리포트라고 하나요? 좀, 그 긴 90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를 좀 작성해서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업비트에 대한 해킹 시도 건수가 16만 건이었다라는 소식도 좀 최근에 전해졌었는데요.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실 보안 쪽의 그 보안 쪽보다도 공격 쪽에서 너무 많은 공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주가나 뭐 관심도, 거래량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이버 보안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의 상반기에 그 해킹이 많았었군요. 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구간에서 관련한 뉴스들도 계속 있을지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이 나올지 두 가지 기업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노코 위성 수주 급증 정책 수혜 본격화 항공전자 핵심 부품 양산 모멘텀까지 자 수주 정책 다 나왔고요. 또 핵심 부품 항공전자 분야의 양산 소식까지 있는 제노코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발사부터 운용까지 토탈솔루션을 구축한 기업으로 제노코가 일단 좀 정의가 되는데요. 이 기업의 비즈니스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이 우주항공 육성 정책, 정부의 그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모습들로 보여지기도 했고요. 다만 아쉽게도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불발되는 등 관련된 정책이 순항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골든타임이 더 이상 허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정치권의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4,800억 원 규모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나섰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지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이런 저궤도 위성의 그런 효용성이 증명되는 등 이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향은 충분히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정부가 이 우주항공 그 산업 육성 정책에 나섰을 때 사실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실적이 현재 흑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고 또 관련돼서 실제로 수혜 정도가 시가총액 대비 크다는 점에서 오늘 좀 제노코를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 정책, 뭐 방산을 넘어서 우주항공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정복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은 일단 좀 물 건너 갔습니다. 내년으로 지연될 것 같고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제노코 사업 부문 살펴보면서 부문별 매출 비중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이 기업이 탑티어급 고객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느 쪽일까요? 네, 일단 사업 부문은 총 4가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성 탑재체의 지상용 검증 장비 및 군용 통신 시험 점검 장비를 뜻하는 EGS나 점검 장비 부문이 하나가 있겠고요. 다른 3가지는 방산 핵심 부품 쪽에 하나가 있겠고, 항공전자 핵심 부품이 하나가 있겠고요. 위성 탑재체, 본체, 지상국을 포함하는
위성 통신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년도 기준으로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EGSA 점검 장비가 한 22% 정도, 방산 핵심 부품이 18% 정도, 항공전자 핵심 부품이 25%, 위성통신 35%로 좀 추정이 됩니다. 내년도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매출 비중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이 방산 핵심 부품 비중이 조금 줄고 상대적으로 항공전자 핵심 부품과 위성통신 매출 비중이 올라온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동사 고객사나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및 항공 부문에서는 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우주항공산업,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디펜스, 하나계열사들, 하나그룹사 좀 중심적으로 협력관계 구축하고 있고요.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뭐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그리고 로키드 마틴 등 주요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그냥 협력사로 이제 뭐 프로젝트 한두 개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업들로부터 충분히 수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항공 부품, 우주 항공, 뭐 이런 분야들 위성까지 포함해서 사실 앞으로 어떤 잠재력이나 확장성이 기대가 되는 분야이고 탑티어급으로 미국 기업들과도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매출액이 한 500억 원 수준까지 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마진 같은 경우도 10% 채 안 되는 됐다가 안 됐다가 그 정도 한 자릿수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재무제표의 특징적인 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59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부채 규모가 한 250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114억 원인데 금융 차입금은 한 48억 원 정도로 유동성 문제도 없고 금융 비용 부담도 크게 없습니다. 사실 크게 특이사항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 그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과거에 좀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좀 무상증자가 좀 주목받았던 그런 장세 속에서 과거에 한 200% 무상증자를 하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었던 회사인데요. 당시에 상장 주식 수가 250만 주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좀 관심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무상증자로 주주가치 제고했을 때 그런 시장의 상황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큰 주가 상승폭을 보였었습니다. 사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무상증자 발표 전부터 좀 리포트 발간을 하면서 시장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런 이벤트성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조금 이벤트로 인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상증자 발표 전에도 한 시가총액 2천억 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펀더멘탈을 가졌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사실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이번에 좀 미팅을 해봤는데 기업 내용은 더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무상증자 발표 전보다도 이제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가총액 한 1,500억 원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한 1,100억 원 정도까지 좀 빠져있는 이런 상황, 정책의 그런 좀 지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는 더 좋아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뭐 적절한 시점에 무상증자를 했다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무상증자 당시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새롭게 이 기업을 보신다면 고점 대비해서 77%가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시점에 시장에 관심이 멀어져 있는 시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탑다운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에 또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까지 다시 커지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이런 가운데 제노코의 또 사업 부문에서 러우 전쟁의 어떤 수혜가 있는지 한번 그 흔적들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고요. 또 수주액이라든지 동사의 주력 제품이나 신규 제품군들
어떤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또 방산기업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오늘 국내에서도 국내 방산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기 수주액이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한 31억 달러에 불과했었는데요. 2021년도에 72.5억 달러, 2022년에 173억 달러로 국내 무기 수주액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런 것에 자국이 보유 중이던 그런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나서 보니 전력 공백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을 것이고요. 그때 사실 한국만큼 이렇게 빠르게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 지금 국가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뭐 지난해 한 16조 원 규모, 그리고 올해 좀 2차 구마 계획도 좀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제 폴란드가 FA-50을 사갔다는 거, 그리고 FA-50을 구매한 이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에도 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FA-50이나 뭐 T-50 등 국내 전투기에 자체 기술로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혼선 방지기를 공급했습니다. 네. KF-21 CJ1호기에도 동사가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혼선 방지기가 탑재가 됐고요. 다만 전체 전투기 대수가 좀 적다 보니 관련된 매출액으로 뭐 동사 실적이 2배, 3배 이렇게 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동사가 혼선 방지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을 때 이 항공전자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이력을 가진 기업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뭐 최근에 이제 무인기용 통합 컴퓨터나 뭐 소형 무장 헬기용 인터콤 이런 거 국산화 수주 프로젝트도 수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앞으로 양산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소형 무장 헬기용 인터콤은 한 200대 규모로 연내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해당 부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A사와 B사와 현재 NDA가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도 기대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항공전자 매출 비중을 좀 높게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군단급 무인기용 통합 임무 컴퓨터도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하 식별 장치나 뭐 신호 정보기 등 국산화 영역 아이템들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 과거의 그런 국산화 경험 이력이 전무했던 기업들 사이에서 동사가 성공을 했기 때문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가지 아이템이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액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그 레퍼런스로 인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넓혀가고 있고 그 이제 납품한 레퍼런스에 기반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무기 수주액을 아까 2013년에서 2020년 평균과 2021년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딱 범위를 나누는 게 딱 적당한 게 2020년까지의 평균 대비해서 지지난해 2021년에 2배 성장 그리고 2021년 대비해서 지난해까지 2배 성장 한 개의 무기 수주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국산화를 해나가고 있는 이 기업, 글로벌 진출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내년도 실적 추정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혼선 방지기인가요? 군단급 무인용 통합 임무 컴퓨터인가요? 네,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 항공전자 핵심 부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국산화 아이템들로 인해서 내년에 실적 성장 전망이 크게 나타날 기업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미래 트래킹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임박한 상태라고 봐야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항공전자 핵심 부품의 양상 모멘텀 조금 전에 이제 좀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들어있죠. 글로벌 진출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 항공전자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초저온, 뭐 고기압 등 극한의 환경에서 장기가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그런 고신뢰도와 안전성이 요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기에 탑재가 됐고 국내 반상적으로 양산을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것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국산화 성공했고 양산 납품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증설 모멘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주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정도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동사는 실제로 이제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 및 2호기에 탑재돼서 위성 탑재체를 탑재해서 실제로 발사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기에 탑재된 위성 본체 제품도 확보를 했고요. 대한항공과 공동 개발 중인 위성 발사체도 지금 개발을 중이고 이미 군 최초 통신 위성의 지상국 구축 레퍼런스 확보까지 한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 재무 구조와 실적입니다. 사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위성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항공전자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 영역이 실제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템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공해서 양산까지 간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실제 작동 중인 위성에 탑재됐던 본체, 탑재체 등과 항공전자 및 방산 핵심 부품 양산 이력에 기반을 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2024년도 예상 EPS 682원에 타겟퍼 35배 적용해서 24,000원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주가는 15,520원, 2% 가까운 상승이고요. 방산, 우주, 항공, 위성으로까지 이 분야들이 사실 하나의 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국산화를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해 나가는 제놓고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현대일지웰 한 푼이라도 아쉬운 현대인을 위한 선택적 복지 서비스와 모바일 식권. 요즘 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언제 체감하세요? 전 사과. 아, 사과요? 하나에 5,000원 몇 달 전에 그렇게 샀는데 요즘 조금 싸졌어요. 네, 저는 그 어머니 따라 장 보러 갔는데요. 네. 두부 한 모가 4,4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부 비싸요. 네. 예. 요즘 엔겔 지수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내 가계 평균으로 2019년에 11.4%에서 2021년도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보다 더 전입니다. 2021년도에 1.4%포인트 상승한 12.8% 이렇게 나왔다는 그 통계가 있는데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절로 나오거든요. 복지 플랫폼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비용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네. 15만 원에 팔리는 하완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10만 원에 팔 수 있다든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상황에서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요즘 유명한 뭐 바리스타의 커피를 사내에서 먹을 수 있는 기업이 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내 복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 복지와 관련된 사업 파트너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된 후에 앞으로 좀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의 뭐 유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나고 있고 또 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좀 눈에 들어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안심하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룹이 보수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인수합병을 꽤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섬 등의 많은 기업들이 인수를 했잖아요. 이 현대 이지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이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서비스의 운영 방식 어떤가요? 네, 일단 기존의 그런 회사 중심의 하향식 방식과 좀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 뭐 학자금, 명절 선물 등으로 조금 이렇게 한정됐었더라면은 네. 이제 선택적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개인별로 부여해서 뭐 커머스 쇼핑, 문화 레저, 뭐 여행, 자기개발 등 좀 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 관리나 뭐 물건들 소싱부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 이미 하고 있는 동사 같은 전문 위탁 사업자에 좀 많이 손을
네, 손을 잡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업 차원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복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탁할 때 이 기업을 이용하는 건데요. 현대 이지웰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과 복지 포인트 수주 규모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그 복지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예. 안에서 팔고 있는 뭐 직매입 상품, 직매입 상품 뭐 45%, 복지 상품 여행 콘텐츠 52%, 뭐 모바일 식권 사업 및 임대 수익 3%로 이게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요. 사실 그 플랫폼 하에서 이 복지 포인트와 관련해서 물건들 소싱해서 팔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복지 포인트 수주 규모가 21년도 1.1조 원에서 2022년도 1.4조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2,300여 개의 고객사와 170만 개의 상품 수를 보유하고 있고 기업 복지 시장에서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복지 포인트가 아무래도 연간 단위로 소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21년도에서 22년도로 뭐 2연대에서 21년도 매출액이 뭐 줄고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고 연간 단위로 계속 복지 포인트는 사실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정성이 돋보이고요. 또 기업 복지 시장에서의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는 1위 기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독점력도 꽤나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렇죠? 분명합니다. 예, 재무적인 펀더멘털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산 규모는 2,270억 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부채가 1,255억 원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뭐 선매입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해결 처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자산 규모는 조금 시가총액 대비 높은 걸로 확인이 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좀 봐야 할 단기금융 상품 포함 현금성 자산은 400억 원 정도인데 금융차입금으로 공시된 건 한 2,500만 원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눈에 띄는 재무 구조였습니다. 밴디스라는 모바일 식권 어플 운영 기업을 최근에 인수했는데요. 이 모바일 식권 시장의 성장성 어느 만큼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인수를 마쳤습니다. 식권대장이라는 앱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식권대장 앱을 운영하는 업체이고요. 기업 구내식당부터 외부 식당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기업용 식대 관리 솔루션입니다. 식권대장의 월별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식권대장 앱이 기존에 뭐 장부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디지털화가 돼서 편리하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다른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뭐 현대그린푸드의 간편식 포함 이런 식품들을 배달할 수도 있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시너지를 낼 만한 회사가 있다면 현금이 많기 때문에 뭐 M&A도 가능하겠지만 이쪽 사업 영역에서 사실 이렇게 M&A를 할 정도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리딩 기업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히려 저희 이 현대 이지웰이 이쪽에서 선도하면서 주목받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바일 식권 사업부는 아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나요?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넘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2분기가 한 17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가 한 5억 원까지 적자 폭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 확보된 고객수에 기반을 했을 때는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충분히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100인 이상의 일반 기업이 비중으로 봤을 때 아직은 높지 않다면서요? 네, 한 20%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좀 성장의 잠재력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시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현대 이지웰의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첫째로는 요즘같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안정적인 그 실적, 숫자로 좀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예.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안정적 재무구조 보유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확대가 가능한 기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들 외에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네. 소싱을 해올 수 있는 영역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 올해 예상 EPS 936원에 타겟포 9.5배 적용해서 8,900원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요즘 같은 때에 기업의 현금 흐름 주목을 하실 텐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 눈에 띄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역시 플랫폼 기업
입니다만 그래도 또 어떤 니치마켓인 만큼 굉장히 또 마진 자체도 좋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는 현대 이지웰 알아봤고요. 오늘은 좀 상반된 특징을 가진 두 가지 기업 제노코와 현대 이지웰 분석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